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노조 법률원의 서범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교육을 좀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단어를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또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노조보다 노사협의회를 더 선호한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3월 달에 이제 보도가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노무관리 빼닮은 윤석열 노동공약, 노조보다 노사협의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보다는 정부는 노사협의회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책을 민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오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노사협의회가 차지하는 어떤 위상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을 좀 치워버린다. 이런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의 정책들을 몇 가지 세웠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줄기에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로자 참여법에 대한 어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바뀌었는데요. 이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과정을 사실상 유야무야 만들고 또 어떤 복수노조랑 비슷한 위상으로 노사협의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낯서실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조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과 근로자협의회, 노사협의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노조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헌법 33조 1항에 보시면 근로자가 어떤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를 지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헌법에 기초를 둔 거죠. 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게 노동조합법인데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범위가 곧 저희의 주요한 활동의 어떤 전형성들 이런 것들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단결된 노동조합으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단체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이 잘 안 되면 쟁의행위, 파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섭이나 파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용자랑 어떤 내용을 합의를 하면 그걸 단체 협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 협약은 회사 전체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을 하고 회사랑 그 다음에 파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고 이것들이 바로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에요. 노동조합법이 그러면은 보장하는 단체 협약의 효력이 내용이 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체 협약의 효력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33조를 보면요. 일단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가 있고 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정한 내용은 계약, 개별적으로 우리가 맺은 계약보다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라고 하죠. 그거보다도 우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혹은 뭐 단체 협약이랑 어긋나는 내용은 단체 협약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 협약이 일단 체결이 되면요. 그게 이제 전체 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 조합원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 만들어진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화 의무라고 해서요. 단체 협약을 안 지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제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사용자가 어겼다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은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노동조합에 따라오는 의무도 있어요. 노동조합은 일단 단체 협약을 정해 놓으면은 그 유효 기간이 닿을 때까지는 파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단체 협약이 갖는 힘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를 강력하게 구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명칭을 꼭 단체 협약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서로 쌍방의 의사가 같아가지고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서로 사인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정해진 내용들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법과 헌법의 기초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노동조합은 교섭과 파업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고 단체 협약으로 정리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뭐냐,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 참여법이라는 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참여법이 뭔지 이제 다음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로자 참여법의 제1조를 보면은 노사협의회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노조법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 개선, 뭐 노동자의 권익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근로자 참여법, 소위 얘기하는 근참법은, 앞으로 근참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참법은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걸 훨씬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드는 것인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설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제4조의 노사협의회 설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단위로 설치를 회사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가 보낸 소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논의를 그럼 하는 거냐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다음 PPT에서는 이제 제20조, 금참법 제20조에 있는 협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 채용 배치 및 교육 훈련, 근로자의 고충 처리, 뭐 안전, 인사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다 요구하는 거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맺게 돼 있잖아요. 회사랑 교섭을 해서 서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서는 협의라고만 나와요. 협의라는 게 뭐죠? 그냥 서로 논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협의를 해봐라. 기본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거지만 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보라는 거죠. 근로자위원들이랑. 근데 근참법에 이제 협의사항 말고 합의사항으로 정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뭔지 다음 PPT로 한번 볼게요. 합의사항 내지 의결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거, 능력개발에 대한 거, 복지시설 관리하는 거,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런 내용들도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긴 하죠. 그러나 훨씬 더 사용자에게 이익이 있는 거, 근로자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이 기계를 잘 다뤄야, 뭐 예를 들면 엑셀을 잘 해야, 그래야 이제 사용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뭔가 근로자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거지만 굉장히 시혜적인 거죠. 은혜를 사용자가 베푸는 거예요. 어떤 복지시설 관리, 되게 부차적인 거잖아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월급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어떤 복지시설, 뭐 휴게실을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둘이 근로자위원이랑 사용자위원이랑 논의를 해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같이 결정하는 거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행하느냐. 아까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내용 이행 안 하면 노동위원회나 뭐 법원 같은 데다가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로자 참여법은 24조에 보면 의결된 걸 그냥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당연한 말씀이지만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노조랑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노조는 이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범위의 제한도 없고, 일단 우리가 힘으로, 특히 쟁의행위나 파업으로 뭔가를 밀어붙여가지고 단체 협약으로 따내면 그때부터는 그걸 무조건 지키도록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는 의결사항, 같이 근로자랑 사용자가, 노동자랑 사용자가 논의를 해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제한돼 있고, 대부분은 다 협의하는 수준이고, 정해진 경우에도 강제할 의무가 없어요. 훨씬 더 힘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되게 은혜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내용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대한 권한과 결정은 노동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만들 때부터 회사가 만드는 거고 사용자위원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 두 기구의 차이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노사협의회를 그러면은 사용자들과 정부는 왜 좋아하냐? 바로 노조보다 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 삼성 같은 경우에 노사협의회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삼성은 사실은 노사협의회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라는 점에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예전에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노조는 무조건 안 돼가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소위 무노조 경영이었죠. 그래서 노조가 생기려고 하면 무조건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탄압을 하는 건 굉장히 직접적이었고 심지어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알려진 사례가 지금 보시는 PPT에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그런 노동조합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은 이제 가전제품들 AS 하는 센터 기사님들이 만든 노조였는데 이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막 그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살하시는 분이 나오자 그분의 어떤 시신을 장례를 노동조합에서 치르면 이게 굉장히 막 사회적 이슈가 될 걸 우려해서 막 시신을 빼돌리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에버랜드, 뭐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곳들인데 이런 데에서는 아예 막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이 노동자들이 설문조사하는 것도 막 막고 그다음에 뭐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막 삭제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소위 얘기하는 1기 노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조를 탄압한다는 거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탄압만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수 있지만 이 2020년대 초에 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게 부당노동 행위라고 노조법에 정해져 있는 하지 말라고 한 노동조합 탄압 행위라서 이게 불법으로 판단이 나와서 형사처벌을 삼성 부사장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계속 한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리스크가 삼성 입장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꿨는데 삼성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삼성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는 소위 얘기하는 미전실에서 낸 문건이 있어요. 그 문건 내용을 좀 PPT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예 딱 노사협의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노동조합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그게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튼 거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거에서 노동조합은 인정하되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 그리고 그 무력화하는 방법이 바로 근로자협의회, 노사협의회를 통하는 거죠. 자, 다음 PPT의 내용을 마저 보시면은 여기도 그런 되게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요.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으면은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기에 노동조합은 있긴 한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사협의회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막 임금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되지 노조가 무슨 필요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점점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그 다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고사시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노사협의회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 PP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사협의회 육성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만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함이고요. 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좀 보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했냐를 봤을 때 2021년, 2022년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했어요. 노동조합이랑 형식적으로는 교섭을 해요. 왜? 법에 노동조합에 교섭하라고 노동조합이랑 회사랑 교섭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교섭은 하는데 결론을 안 내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끕니다. 그래서 22년 4월이 되니까 갑자기 노사협의회랑 임금 교섭을 타결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거든요. 왜냐면 노사협의회랑은 협의사항이지 임금 관련된 거는 뭘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타결한다는 말 자체가 웃겨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랑 같이 결정했다고 언론 보도 자료를 다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제3자인 사람들, 시민들이나 아니면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도 노사협의회가 이렇게 결정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결과적으로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가입하고 노동조합에 왜 돈을 내겠어요?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게 2021년부터 22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노사협의회의 어떤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회사가 노동조합에 5분 전에, 발표 5분 전에 전화해서 알려줬대요. 그리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또 노조랑 협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 거대 기업들, 재벌사들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되게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PPT 볼게요. 이 다음 PPT를 보면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삼성이 그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거, 재벌사들이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거가 얼마나 문제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어떤 룰을 정한 게 근로자참여법, 근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참법에 보면은 제5조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법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이나 기타 다른 활동에 대해서 이 노사협의회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지만, 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이 어떻게 돼 있든 현실에서 회사가 노사협의회랑 주로 대화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한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노사협의회 어떤 구성에 사용자도 들어오고 근로자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참법 제6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둘이 동수로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고, 근로자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 노동자 대표를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 22년에 바뀌었는데요. 투표를 해서 정한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조합이 회사에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투표 안 하고 그냥 노동조합에서 뽑은 사람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저희 금속노조에서처럼 많은 사업, 현대차 노조 같은 데가 그렇죠. 굉장히 이미 노동조합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상당수, 과반수 이상이 이미 노동조합으로 들어와 있고 노조가 센 데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노동조합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사협의회 안에서 회사가 이상한 일을 하면은 엎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발표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회사에서 노조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다 알아요. 뭘 결정을 해도 노조가 했다라는 거를. 그러나 삼성이나 LG나 이제처럼 막 시작하는 노동조합, 그래서 노동조합이 소위 얘기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 못해요. 10%, 5%, 뭐 3%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에선 그럼 근로자위원회를 투표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까지 다 해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이 투표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해서, 특히 이제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뭐 과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일반 노동자들 불러서 야 A 찍어라, A가 괜찮은 사람 같던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막 아무나 될 수도 있고 회사랑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를 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근로자위원회 대우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근로자위원이니까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법에도 보면은 노동조합 간부한테 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노동조합이 회사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거면 타임오프 제도라고 해가지고 단체 협약이랑 법률에 정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조합원 숫자를 근거로 요만큼만 줘라, 혹은 요만큼의 어떤 돈을, 월급은 그대로 주는 대신에 요만큼의 시간을 노동자 활동에 써라,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넘으면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데, 근로자 참여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걸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노조도 아니고 약간 동아리 같은 개념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이 자기 회사 일 다 끝나고 근로자랑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용자랑 모여가지고 회사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주지 마라. 그리고 줘도 안 된다. 주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너무 사용자 영향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라인에서 뭘 조립하는 노동자다. 그럼 그 일을 그대로 다 하라는 얘기고, 사무직이다 그러면은 사무직에서 하는 일 그대로 다 하고, 요거는 이제 과외 활동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임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상임으로 하지 말고, 이걸 전업적으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이만큼 돈도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줍니다. 뒤에서 이제 이 사례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플러스로 단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을 준다라는 그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근로자위원회 활동에 개입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건데, 결국 개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위원 선출하는데도 사용자가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 법에 있는데,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의무를 어긴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있어도,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는 행위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그 중에 일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을 때조차도 바로 막 잡아가고 뭐 형사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정명령이라는 걸 먼저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되거든요.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고치는 걸 안 하면 그때 벌금 1,000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고 처벌이 회사가 1,000만 원이 아깝겠어요. 사실은 1,000만 원 다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처벌 과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일 벌어진 다음에 한참 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과 LG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측의 노사협의회 활용 방식에 대한 건데 아까 쭉 말씀드린 이슈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건데요. 노사협의회를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본 것처럼 사실상 단체 교섭하는 유일한 창구로 만들고 노조를 들러리를 세워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게 바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삼성 S1 같은 데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위원 아까 선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큰 노동조합이 아니면 선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출에 관여해서 친사적인 근로자위원들을 뽑게끔 그래서 노사협의회 자체가 소위 어용화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참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선출 과정들, 규약들 이런 걸 위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 숫자를 예를 들면 뭐 규정보다 적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너무 많이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이제 막 돈을 준다던가 이런 거죠. 그리고 선출 방법을 뭐 직접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간접 선거를 한다던가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게 삼성전자, 삼성 웰스토리, 삼성물산 이런 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근로자위원한테 막 돈 주는 거. 돈 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 소위 이제 실비보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돈으로 주는 거예요. 막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로자위원이 간담회하겠다고 막 비싼 음식점을 노동자들 다 데려가서 막 비싼 밥 다 사주고 그거를 이제 법인카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노동조합은 그런 거 못하니까 굉장히 애매해지고 이런 식으로 막 선심 쓰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인기를 얻어갖고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고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뭐 활동비 쪽으로 막 얼마씩 돈을 막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삼성전자 또 삼성 웰스토리, 삼성물산 이런 사례들이고요. 삼성전자는 되게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직접 선거하게 돼 있는데 뭐 간접 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노사협의회를 아예 회사가 주도해서 노동조합으로 전환시킨 사례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노총 사업장인데 삼성화재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무직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털어보니까 노사협의회 이상한 규정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금속노조가 속해 있는 어떤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사업 부분만 굉장히 빡세게 돼 있어요. 이 규약들이.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데에서는 중징계를 받으면 근로자위원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금속노조가 있는 그 부분만 그 사업 부분만 어떤 징계 아무리 낮은 징계도 일단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못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견책만 받아도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규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안건을 올리려면 안건을 먼저 심의해서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노사협의회에다가 안건 심의를 통해서 안건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통과에 필요한 의사종족수, 의결종족수가 일반 안건 통과로 법이 정한 거랑 똑같아요. 3분의 2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규정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청에다가 이거를 처리를 해달라,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또 더 문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사업장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광주에도 공장이 있고 평택에도 공장이 있고 이러면 이제 노사협의회를 광주에 따로 평택에 따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근데 LG전자는 막 그런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사업 부문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그 노사협의회를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노동청에 사건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한국 기업 데이터 주식회사라는 데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 기업 데이터 주식회사라는 데는 기존 노조랑 신규 노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규 노조가 이제 소수였는데 회사가 기존 노조를 통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여기가 조합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임명을 했고 신규 노조랑 아예 교섭을 안 했습니다. 신규 노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외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노조가
주도하는 노사협의회에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노사협의회가 어떤 뭔가 되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신규 노조를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경우에는 소위 부당노동 행위다. 이거는 신규 노조를 물매긴 거다, 회사가 고의적으로다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노동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이런 회사의 문제적인 그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된 PPT를 좀 볼게요.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법에 있는 81조에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거나 노동조합을 매수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82조 이제 4호가 소위 얘기하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노동청에다가 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꼬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인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노동조합을 물매기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법률적인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배 개입 말고도 단체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노동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단지 어떤 교섭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어떤 대표자들이나 활동가들을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다가 어떤 이런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구하거나 뭐 관련돼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대응들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대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업장 일을 잘 모르는 제3자, 행정관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법원에 있는 법관들이 그거를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니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알겠지만 근거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를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이나 법관들이 그렇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거나 막 굉장히 배려심이 깊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회사에 더 가까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법률적인 대응에서는 한계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이정식이죠. 이 사람이 이제 후보자일 때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제 정의당 쪽에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노사협의회를 굉장히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뭔가 규제하기 위한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이정식 지금 현 장관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단체 교섭 거부 혜택 이런 것들을 노조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노조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별 문제 없다. 특별히 뭐 새로운 대책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노사협의회를 키우고 싶은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법률 다툼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다음 PPT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용으로 가장 강조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3자인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 뭐 고소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더 중요하게는 우리 회사 안에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의식을 확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노동조합이 뭐 하자 그럴 때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회사를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파업일 수가 있는 거고요. 파업을 통해서 노사협의회 이렇게 운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임금 인상 노동조합이랑 빨리 단체 협약 맺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은 파업이죠. 물론 파업이 언제나 효과적으로 이게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거 파업을 언제나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규약 같은 거 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약이 제대로 되는지도 보고 근로자를 선출한다고 하면은 선출 방식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개입하는지
뒤에서 뭔가 후원을 하고 장난을 치는지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막 근로자위원들한테 돈 주는지 이런 것들을 막 실태를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되면은 법률적으로도 아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고, 언론에다가 또 알리고, 회사 안에도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사람들한테 노동조합이 나서서 뭔가 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근참법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정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이 제대로 선거를 하고 있는지 근로자위원들 이런 걸 꼭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걸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보시고 노사협의회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단체 협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운영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열려 있으면은 노동조합이 그런데 출마해서 개입하면서 문제들을 폭로하고, 뭔가 그러면서 또 노동조합 자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투트랙 전략도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기업이라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벌사들이 탈법, 불법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폭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파업까지 하고 법률을 넘어서는 어떤 조합원의 단결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시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가 난다라는 위기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 자체가 성장하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바깥에서의 많은 어떤 다른 사업장에서의 어떤 연대라든가, 또 이제 언론의 어떤 진보적인 언론들의 관심이라든가 시민적 지지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재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 어떤 이 한국에 있는 다른 여러 노동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